아,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살이 타는 소리와 함께 15세 소녀의 비명이 양반가 저택을 찢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사람의 살에 갖다 대는 남자.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직 뜨거운 쇠로 병을 태워 없애야 했던 시대. 과연 이 끔찍한 치료법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의원들은 왜 이런 잔혹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1730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양 북촌 좌이정 김제로의 저택에서 소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진한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5세 규수의 등에 붉게 달아오른 인두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지직, 쇠가 살을 태우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리고 소녀가 내지르는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내의원 침의 허임의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두를 5초간 환부에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녀의 등에는 주먹만 한 종기가 부어올라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 고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으면 고름이 온몸으로 퍼져 사흘 안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저, 조금만 참으십시오. 허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 넷이 소녀의 팔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지만 소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방 밖에서는 소녀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 딸. 좌이정 김제로는 창백한 얼굴로 서서 수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최고위 관료인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생명을 구걸하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인두를 뗀 순간 타들어간 피부에 구멍이 생기며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짜내십시오. 허임이 소리쳤습니다. 보조의원이 상처 주변을 눌렀습니다. 고름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좌이정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허임은 계속해서 상처를 눌러 고름을 짜냈습니다. 한 사발은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두를 달구십시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화로에서 두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역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름을 다 짜낸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찢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독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약초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는 반드시 다시 골맞고 그렇게 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쇠로 상처를 태워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직, 두 번째 인두가 상처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3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허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상처에 약초를 갈아 만든 고약을 발랐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생기산이었습니다.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소녀의 생명력에 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허임이 좌이정에게 말했습니다. 좌이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의 정성을 다 보았소. 이제 저 아이의 복이 남았는지 알아보는 일만 남았구려. 허임은 56세였습니다. 의원이 된 지 31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런 수술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고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고문관인가? 허임은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잔혹하지만 이것만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의술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허임이 방을 나서려는데 좌이정이 물었습니다. 선생, 저 아이가 살 수 있겠소? 허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흘을 넘기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안에 고열이 나고 상처가 다시 곱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부디 살아계시길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은 죽었다는 것을.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고열을 내릴 약도 변변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15세 소녀는 이 끔찍한 수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6세 의원 허임은 대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치료법을 익히게 되었을까요? 31년 전 그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1년 전인 1699년 한양 남천에서 한 젊은이가 내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25세의 허임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명의로 불렸던 허준의 손자였고 아버지 허성 역시 내의원에서 30년간 취미로 일했습니다. 허씨 집안은 3대째 의원을 배출한 의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관 가문이라는 것이 결코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의관은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였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마 의원이란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느니라. 아버지 허성은 어린 허임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임이 10세가 되던 1684년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한양 서촌의 양반가였습니다. 68세 노인이 다리에 생긴 종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허성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종기는 점점 커졌고 다리 전체가 검붉게 변했습니다. 궤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갔을 때 노인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허성은 노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자른다고? 그럼 아버지는 평생 불구로 사시란 말이요? 허성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궤저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를 잃느냐, 목숨을 잃느냐 선택하십시오. 결국 가족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어린 허임은 사람의 다리가 톱으로 잘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에게 독한 소주를 한 사발 먹인 후였습니다. 하인 6명이 노인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허성이 날카로운 칼로 무릎 아래 살을 도려냈습니다. 으악! 노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린 허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을 다 도려낸 후 톱을 들었습니다. 정강이뼈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잘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고통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10분 후 다리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성이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인두를 가져오너라.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에 달구어라. 잠시 후 하인이 붉게 달아오른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허성은 그것을 노인의 절단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살과 뼈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췄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태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지혈법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허성은 어린 허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임은 그날 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비명이 들렸고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성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제 본 것이 두려우냐? 허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성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역시 처음 그런 수술을 보았을 때 사흘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어제 그 노인은 살았다. 다리를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만약 우리가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흘 후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것이 의원의 길이다. 잔혹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허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원이란 환자의 비명을 견디고 피를 견디고 죽음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 허임은 동의보감,
의림차료, 침구 경험방을 달달 외웠습니다. 특히 침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허성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욱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침은 잘못 놓으면 사람을 죽인다. 혈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침의 깊이를 정확히 조절해야 한다. 조금만 빗나가도 큰 사고가 난다. 허임은 10년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따라 환자를 보러 다녔고 밤에는 의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취할 방법도 없고 소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오직 의원의 손기술과 경험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99년 25세가 된 허임은 드디어 내의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숙종 25년이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의원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침술 실기, 약재 지식, 의서 암송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허임은 100명 중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날 아버지 허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의원이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의원의 길은 평생 배우는 길이다.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판단이 옳으면 환자가 살고 그르면 환자가 죽는다. 의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이니라. 허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31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의 비명을 들어야 할지,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할지, 얼마나 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보내야 할지를 말입니다. 1699년 가을 허임은 내의원 침의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내의원은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어의, 침의, 약방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허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선배 침의들은 모두 40대 이상이었고 20년 넘게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날 허임은 선배 침의 이광익을 따라 왕대비전에 들어갔습니다. 인현 왕후가 손목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광익이 왕후의 맥을 짚어보고 혈자리를 확인한 후 침을 놓았습니다. 합곡혈, 곡지혈, 수삼리혈에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왕후의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이 어인은 솜씨가 좋구나. 왕후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허임은 선배의 손기술을 보며 배웠습니다. 침을 놓는 각도, 깊이, 시간 등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 경험이 만들어낸 솜씨였습니다. 그러나 내의원 생활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701년 허임이 내의원에 들어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허임도 함께 갔습니다. 숙빈의 배를 살펴본 어이 최필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배 안에 뭔가 차 있습니다. 고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홍이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찬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맹장염이나 복막염 같은 질환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배를 열어 고름을 빼낼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이들은 약을 올렸습니다. 고름을 삭히는 약, 열을 내리는 약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숙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숙빈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종이 직접 내의원에 내려왔습니다. 경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서 숙빈을 살려내지 못하겠는가? 숙종이 노했습니다. 어이들은 땀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이 병은, 신들로서는, 최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허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패기였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허임에게 쏠렸습니다. 최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허임은 겁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림차료에 보면 배에 고름이 찼을 때 침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배꼽 아래 상촌되는 곳에 큰 침을 깊이 찔러 넣으면 고름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최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만약 장을 찌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숙종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위태롭지 않은가. 해보도록 하라. 허임은 떨리는 손으로 긴 침을 준비했습니다. 침끝을 소독하기 위해 불에 달구었다가 식혔습니다. 그리고 숙빈의 배를 살폈습니다. 천추혈 부근이었습니다. 허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침을 천천히 찔러 넣었습니다. 1촌, 2촌, 3촌. 침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침구멍으로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름이었습니다. 나옵니다. 고름이 나옵니다. 허임이 외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을 빼면서 고름이 계속 나오게 했습니다. 한 사발가량 나왔을 것입니다. 숙빈의 배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숙빈의 열이 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숙종이 크게 기뻐하며 허임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과연 허준의 후손이로다. 젊은 나이에 담력과 기술을 겸비하였구나. 그날 이후 허임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궁중에서는 물론이고 한양의 양반가에서도 허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침을 놓을 때 손이 조금만 떨렸어도 숙빈의 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숙빈은 죽었을 것이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의원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1710년 허임은 36세가 되었습니다. 내의원 생활 11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선배 의원 대접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허임을 따랐고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허임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한 무관집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저희 대감 마님께서 아이를 낳다가. 허임은 급히 약상자를 챙겨 달려갔습니다. 무관 최진항의 부인이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파와 의원들이 여럿 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허임이 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출혈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허임의 진단이었습니다. 최진항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허임은 침을 꺼냈습니다. 산모의 기를 도두어 마지막 힘을 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아이를 포기하고 산모라도 살려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둘 다 살릴 수 없다면 한 명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허임은 산모의 합곡혈, 삼음교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진통을 돕는 혈자리였습니다. 30분 후 산모가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허임은 재빨리 아이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살았습니다. 그날 허임은 깨달았습니다. 의원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의원의 기쁨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허임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만큼이나 많은 슬픔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730년 6월 허임은 5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의원 생활 31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내의원에서 가장 원로급 침이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허임을 스승처럼 따랐고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허임을 불렀습니다. 영조 6년 조선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한양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피부병과 종기가 잘 생겼습니다. 습기와 열기가 결합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좌의정 김제로의 저택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김제로는 영조의 신임을 받는 노론 중진이었습니다. 66세의 노련한 정치가였고 청백리로 소문난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그의 딸 김씨는 15세였습니다. 아직 혼인 전이었고 규중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얌전한 성품으로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6월 초순 어느 날 김씨가 목욕을 하다가 등에 작은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작았습니다. 가렵긴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생기는 흔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낫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부스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전만 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붉게 변하고 만지면 아팠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 정부인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왜 저리 크는고? 유모가 약방에서 연고를 사다 발랐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스럼은 계속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스럼은 손바닥만 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붉게 변했고 만지면 물렁거렸습니다. 안에 무언가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렸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정부인이 급히 동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김 씨의 등을 살펴보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등창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등창, 등에 생기는 종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등창이 깊어지면 고름이 오장육부까지 퍼져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였습니다. 의원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고름을 삭히는 약, 열을 내리는 약을 조합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종기는 계속 커졌습니다. 이틀 후 종기는 주먹만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열은 더 올랐습니다. 39도를 넘었을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덥습니다. 아픕니다. 정부인은 울면서 딸을 간호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좌의정 김제로가 돌아왔을 때 딸의 상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입니다. 당장 내의원에 사람을 보내라.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을 모셔오도록 김제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이 급히 내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내의원에는 허임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상황을 설명하자 허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등창이라. 이미 열흘이 지났다고? 허임은 급히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침통, 약재, 그리고 인두 3개를 챙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등창이 열흘이나 지속되었다면 이미 깊이 곪았을 것입니다. 약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터뜨려 고름을 빼내야 할 것입니다. 허임이 좌의정 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김제로가 직접 마당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선생, 어서 오시오. 우리 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의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허임이 김 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5세 소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고열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소저, 제가 등을 보겠습니다. 허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김 씨를 엎드리게 했습니다.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임은 등을 보는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먹보다 큰 종기가 등 한가운데 불쑥 솟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붉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물렁거렸습니다. 안에 고름이 가득 찬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기 주변으로 붉은 줄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관을 따라 염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림차료에 나오는 주독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죽을 것입니다. 허임이 방을 나와 김제로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제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허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김제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하시오. 허임이 심각한 표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감, 이 종기는 너무 깊습니다. 침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화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침이라면 불에 달군 쇠로살을 태워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부인이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김제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을 믿겠소.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허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허임은 좌의정 댁에서 묵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김 씨의 상태를 지켜보며 약을 먹였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 기를 돋우는 약을 계속 먹였습니다. 수술을 견딜 체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화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두려웠습니다. 환자가 고통으로 죽지는 않을까, 감염으로 죽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살려야 한다.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허임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여름밤 하늘은 맑았지만 허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15세 소녀의 살을 태워야 합니다. 마취도 없이 그저 하인들이 소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쇠를 살에 갖다 대야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소녀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허임은 지난 31년간 자신이 행한 수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생생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명, 살 타는 냄새, 피 냄새,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715년 한양의 한 상인이 다리에 궤적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톱으로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41세 때였습니다. 상인은 48세였습니다. 다리 종아리에 생긴 상처가 골마 궤저로 번졌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허임은 무릎 아래를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림차료에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살을 도려낸 후 뼈를 자른다. 자른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쇠로 지혈한다. 상인에게 소주 3사발을 먹였습니다. 독한 술이었습니다. 상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마취법의 한계였습니다. 하인 6명이 상인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허임이 날카로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칼을 댔습니다. 무릎 아래살을 둥글게 도려냈습니다. 으악! 상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허임의 옷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을 다 도려낸 후 톱을 들었습니다. 정강이 뼈를 잡고 톱을 댔습니다. 드득, 드득, 뼈가 잘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은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려 했습니다. 하인이 급히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렸습니다. 끄으. 상인의 신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후 다리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혈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솟아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실혈로 죽을 것입니다. 허임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인두를 붉게 달구어라. 하인이 화로에서 붉게 달아오른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허임은 그것을 절단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지직, 살과 뼈가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인은 고통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췄습니다. 열기가 혈관을 태워 막아버린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상인은 살았습니다. 다리는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상인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고 뼈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22년 양반과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48세였고 아이는 12세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머리를 싸맨 후에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두개골 안에 피가 고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림차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쳐 피가 고일 때는 송곳으로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 피를 뺀다. 이것을 개두술이라 한다. 허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역시 독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위였습니다. 허임이 작은 송곳을 불에 달궜습니다. 소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 송곳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리며 구멍을 냈습니다. 으윽. 아이가 신음했습니다. 의식이 흐렸지만 고통은 느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기절했고 아버지는 이놈이 내 자식을 죽인다 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곳이 두개골을 뚫었습니다. 그 순간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인 피였습니다. 허임은 조심스럽게 피를 빼냈습니다. 한참 후 피가 그쳤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허임이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허임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이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1727년 한 여인의 유방에 큰 종양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53세, 여인은 42세였습니다. 종양은 계속 커졌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방의 종양은 칼로 도려낸다. 도려낸 후 반드시 화침으로 지혈한다. 여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유모들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허임이 칼을 들었습니다. 종양 주변을 둥글게 잘라냈습니다. 아, 이 여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허임은 빠르게 종양을 도려냈습니다. 주먹만 한 살덩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인두를 상처에 댔습니다. 지지직, 이 여인은 고통에 실신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종양을 제거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허임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고문관인가? 허임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순된 일. 비명을 들으며 살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살을 태우는 이 끔찍한 일. 이것이 과연 의술인가 아니면 고문인가? 그러나 허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의술의 현실이라는 것을 마취 기술이 없고 항생제가 없고 현대의학의 수술 기법이 없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이 나옵니다. 삼국지의 화타가 사용했다는 전설적인 약입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그 제조법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한 술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고통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내내 고통을 느꼈습니다.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고 술로 닦고 약초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감염으로 죽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허임이 화침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뜨거운 쇠로 상처를 태우면 균이 죽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열소독인 셈이었습니다. 잔혹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허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15세 소녀의 살을 태워야 합니다. 소녀의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악몽의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소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허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잔혹하지만 필요하다. 고통스럽지만 살리기 위해서다. 의원이란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허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침통, 칼, 그리고 인두 3개. 오늘 사용할 도구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자. 생명을 살리러. 허임의 다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730년 7월의 여름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제로의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15세 소녀의 생사가 갈리는 수술이 진행될 것입니다. 허임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화로를 방 안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인두를 계속 달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두는 3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것들을 달구기 위해서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배도 준비하십시오. 허임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상처를 씻고 피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술도 준비하십시오. 가장 독한 것으로 3사발. 마취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하인 5명을 방 안에 대기시키십시오. 환자를 붙잡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허임이 김제로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부인께서는 방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정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딸 곁을 지키겠소. 그러나 허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면 소저가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기절하시면 수술에 방해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김제로도 함께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허임, 보조의원 1명, 하인 5명, 유모 1명만 남았습니다.
허임이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열로 인해 의식이 흐렸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저, 지금부터 약을 드시겠습니다. 매우 쓰고 독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허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소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허임이 소주 한 사발을 소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으윽, 쿨록. 소녀가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수 50도가 넘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15세 소녀에게는 너무 독했습니다. 한 사발을 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조금 덜합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유모가 소녀를 달래며 술을 먹였습니다. 10분 만에 한 사발을 다 비웠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술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발 더 드셔야 합니다. 허임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발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술을 삼키다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두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한 시진, 즉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녀의 의식이 완전히 흐려져야 했습니다. 그 사이 허임은 인두를 화로에 넣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달구었습니다. 2시간 후 소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소녀를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4명이 팔다리를 잡고 1명이 머리를 잡았습니다. 허임은 소녀의 등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먹만 한 종기가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붉게 변해 있었고 만진이 물렁거렸습니다. 고름이 가득 찬 것입니다. 허임은 먼저 종기 주변을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술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소독이었습니다. 이제 인두를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허임이 화로에서 첫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쇠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허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31년간 수없이 해왔지만 매번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두를 종기의 중앙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지직, 살이 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동시에 소녀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악, 으아.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온몸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인들이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허임은 인두를 5초간 대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긴 5초였습니다. 소녀의 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방 밖에서 정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내 딸아. 5초 후 허임이 인두를 뗐습니다. 타들어간 피부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동전 크기의 구멍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짜내십시오. 허임이 소리쳤습니다. 보조의원이 상처 주변을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고름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 한 명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허임은 계속해서 상처를 눌렀습니다. 고름을 다 짜내야 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5분간 계속 짜냈습니다. 대야에 고름이 가득 찼습니다. 한 사발은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소녀는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두를 가져오십시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화로에서 두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역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허임은 고름을 다 짜낸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찢어야 했습니다. 상처 내부를 태워서 균을 죽이고 딱지를 만들어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허임이 두 번째 인두를 들었습니다. 상처 안쪽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이번에는 소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허임은 상처 전체를 골고루 찢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태웠습니다. 2분간 계속했습니다. 상처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딱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허임이 인두를 내려놓았습니다.
3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허임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허임은 미리 준비해둔 약을 꺼냈습니다. 생기산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으로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갈아 만든 가루였습니다. 허임은 이 약을 상처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배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너무 꽉 감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름이 다시 차면 빠져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허임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허임의 말에 정부인과 김제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우리 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임이 대답했습니다. 고름은 다 빼냈습니다. 이제 소저의 생명력에 달렸습니다. 사흘을 넘기면 살 것입니다. 사흘을. 김제로가 중얼거렸습니다. 허임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열이 나고 상처가 다시 곱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말입니다. 허임은 약을 2봉지 꺼냈습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약입니다. 3시즌마다 한 봉지씩 물에 달여 들이십시오. 그리고 물을 많이 들이십시오. 땀으로 열을 빼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모가 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흘간 매일 찾아와 소저를 살피겠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갈아드려야 합니다. 허임의 말이었습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부디 살아계시길.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수술은 끝났지만 감염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 후 첫날 밤 좌이정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소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허임은 약속대로 저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술의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임이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소녀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부인이 기뻐하며 다가갔습니다. 딸아, 정신이 드느냐? 그러나 소녀는 곧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허임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술 후 반드시 열이 났습니다. 몸이 상처와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약을 다리십시오. 그리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리십시오. 허임이 지시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이었습니다. 황기, 당귀, 감초 등이 들어간 약이었습니다. 약을 먹인 후 젖은 수건으로 소녀의 온몸을 닦았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39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소녀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어머니. 정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조금만 참아라. 곧 나을 것이다. 허임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3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처에서는 고름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침으로 태운 부위가 딱지가 되어 맞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소녀의 열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38도 정도였습니다.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물을. 소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허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물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물을 들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유모가 물을 떠다 소녀의 입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소녀는 물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더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갈증이 심했던 것입니다. 2사발, 3사발을 계속 마셨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몸이 회복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첫날을 넘긴 것입니다. 둘째 날 허임은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37도 후반이었습니다. 허임이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붕대를 풀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검게 타들어간 채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붓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 피부도 붉은색이 옅어졌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새 약을 상처에 바르고 새 붕대로 감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모가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소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어요. 더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허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탈이 납니다. 식욕이 돌아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였습니다. 몸이 영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찾아왔을 때 소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것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허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일까지 열이 나지 않으면 그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날 밤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것입니다. 셋째 날 허임이 아침에 찾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방 안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의 부축도 없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녀가 허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임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딱지는 단단하게 앉아 있었고 주변 피부는 거의 정상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고름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방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제로는 허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 고맙소. 우리 딸을 살려주시어 정말 고맙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의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되찾은 아버지였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소저의 생명력이 강했기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허임의 뛰어난 솜씨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제로는 허임에게 후한 살해를 했습니다. 은자 100냥과 비단 20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임에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소녀가 허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5세 소녀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 순간 허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6세 노의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저,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건강하게 사십시오. 허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런 순간은 언제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자의 비명을 견디고 살타는 냄새를 맡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의원의 길을 걸어온 이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의원의 보람이었습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는데 김제로가 따라 나왔습니다. 선생,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대감. 선생께서는 그렇게 끔찍한 치료를 할 때 괴롭지 않으십니까? 김제로의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허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괴롭지요. 매번 괴롭습니다. 환자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선의 의술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잔혹하지만 필요합니다. 의원이란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김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선생은 진정한 의원이시오. 허임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제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살 수 있구나. 권력도 부도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손을 가진 사람들. 진정 존경받아 마땅하도다. 1745년 허임은 71세의 나이로 내의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영조 21년이었습니다. 46년간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치료한 환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궁궐의 왕족부터 한양의 양반, 평민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그중 화침, 절단, 개두술 같은 큰 수술을 받은 환자만 해도 23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150명이 살았고 80명이 죽었습니다. 생존율 65%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통 의원들의 수술 성공률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허임의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임은 살린 환자보다 죽은 환자를 더 기억했습니다. 80명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수술대에서 고통으로 죽은 환자, 수술 후 감염으로 죽은 환자, 출혈로 죽은 환자, 모두 허임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꿈속에서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허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조선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취 기술이 없어 환자가 고통으로 쇼크사하기도 했고, 소독 기술이 없어 감염으로 죽기도 했고, 수혈 기술이 없어 출혈로 죽기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허임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목은 화침록이었습니다. 46년간의 수술 경험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화침술은 잔혹하나 생명을 살린다. 의원은 환자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환자는 의원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조선 의술의 한계이자 최선이다. 책의 서문에 쓴 말이었습니다. 허임은 또한 후배 의원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법들을 기록했습니다. 등창을 태울 때는 반드시 중앙부터 태운다. 가장자리부터 태우면 고름이 안쪽으로 스며들어 더 위험하다. 인두는 5초 이상 대지 말라. 그 이상 되면 살이 너무 깊이 타서 회복이 어렵다. 수술 후 반드시 3일간 지켜봐라. 3일을 넘기면 대부분 산다. 3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술을 먹일 때는 반드시 이 시간을 기다려라. 의식이 완전히 흐려진 후 수술해야 쇼크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후배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수술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림차료에는 궤저가 생긴 팔다리는 톱으로 잘라내되 반드시 뼈 위의 살을 미리 칼로 도려낸 후 뼈를 자른다. 자른 후에는 뜨거운 쇠로 지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취 없이 톱으로 뼈를 자르는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는 머리를 다쳐 피가 고일 때는 송곳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피를 뺀다는 개두술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까지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침구 경험방에는 큰 종기는 화침으로 뚫을 때 환자가 고통으로 죽지 않도록 독한 술을 먹인 후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의원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잔혹한 방법을 써야 했던 그들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료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나 그것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원들은 환자의 비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실패하면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환자가 양반이나 왕족이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악몽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환자의 희망이 더 소중했습니다. 1750년 허임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 26년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그가 살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좌의정의 딸 김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세가 되어 있었고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아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임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15세 때 죽을 뻔했단다. 그러나 한 의원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지. 이 흉터는 그때의 흔적이란다.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감사의 흉터란다. 조선시대 의원들,
그들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사라진 끔찍한 치료법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실패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피는 살리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들의 귀는 환자의 비명으로 가득했지만 그 비명은 살아남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 손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조선의 의원들, 허준부터 허임까지 이름 없는 수많은 의원들,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취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던 시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잔혹해 보이는 치료법이었지만 그것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취 주사 한 방으로 고통 없이 수술을 받습니다. 항생제로 감염을 막습니다. 수혈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조선의 의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조선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수술의 끔찍한 진실과 의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 의술의 발전,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